그날 밤 그녀의 몸에서 느껴진 낯선 향기.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가 우리 집에 들어섰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본 후 지훈은 최근 서아의 아주 작은 변화들, 흩어진 조각들이 맞춰지며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두려운 그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 내가 무심코 넘겨버렸던 사소한 순간들 속에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금요일 밤, 서아는 학과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했지만 그녀의 옷에 희미하게 배어있는 낯선 남성용 향수 냄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마치 내 코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아는 원래 그런 진한 향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싫어했다. 우리가 함께 골랐던 은은한 꽃 향기 비누와 샴푸만을 고집하던 그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에게서 이런 낯선 향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구의 향이 옮았을 수도 있겠지 하고. 하지만 그 낯선 향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퇴근길에 동행했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예전 같으면 퇴근 후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던 서아였지만 요즘은 부쩍 말수가 줄었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내가 무언가를 물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일쑤였다. 혹시 학교에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나 싶어 걱정스레 물으면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별일 없어. 그냥 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 라며 얼버무렸다. 그 신경 쓸 일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었다. 미치도록. 비밀스러운 전화통화도 눈에 띄게 늘었다. 내가 거실에 있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종종 베란다로 나가거나 작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내가 다가가면 황급히 전화를 끊거나 알겠어. 나중에 다시 통화해 라며 어색하게 마무리 짓곤 했다. 누구냐고 물으면 늘 학교 동료 혹은 학부모 상담지라는 똑같은 레퍼토리.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순한 업무 통화라고 하기엔 어딘가 미묘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때로는 불안한 기색마저 감돌았다. 가장 큰 변화는 침실에서의 거리감이었다. 한때 우리는 서로의 온기 없이는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내가 팔을 벌려도 슬그머니 몸을 돌려눕기 일쑤였고 등 돌린 그녀의 어깨는 세상 그 어떤 벽보다도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가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면 그녀는 잠꼬대처럼 뒤척이며 내 손을 밀어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이건 단순한 권태기 같은 게 아니었다. 무언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사이에 틈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아의 입에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현석 선생님, 새로 부임한 미술 교사라고 했다. 현석 씨,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야. 이번에 학교 축제 준비하는데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현석 씨랑 같이 야근하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기획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녀는 최현석이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고 눈은 반짝였다. 마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소녀처럼.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쾌한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한번 보고 싶네. 내 말에 서하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언제 한번 기회되면 지라며 황급히 말을 돌렸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났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서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녀가 평소와 다른 시간에 샤워를 하거나 갑자기 화려한 색상의 옷을 사입는 것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예전에 그녀는 수수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했다. 그런데 요즘 그녀의 옷장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과감한 디자인의 블라우스와 스커트가 하나둘씩 늘어갔다. 마치 새로운 자신을 과시라도 하려는 듯 그 변화가 최현석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시점과 묘하게 겹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라는 자기기만으로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결정적인 의심의 단서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어느 날 서아가 출근한 후 무심코 그녀의 작업실 책상 및 휴지통을 비우려다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서톤 학생 글씨체로 최현석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하트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건 또 뭐지? 학생이 장난으로 그린 낙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불길한 시나리오가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그 종이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하트. 그 빌어먹을 하트가 내 심장을 후려 파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서아를 믿고 싶었다. 지난 7년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과 추억을 그렇게 쉽게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스스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직원 명단을 뒤졌다. 최현석이라는 이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미술교사,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사진 속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 미소가 마치 악마의 것처럼 사악하게만 보였다. 며칠 뒤 서아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했다.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듯한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어?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외부 연수가 있어서 지방으로 가야 해. 아마 2박하고 올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 특유의 불안함.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나는 서아가 집을 나선 후 곧바로 학교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했다. 그리고 교직원 연수 일정 어디에도 그녀가 말한 지방 외부 연수는 없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불안감 속에서 허우적댈 수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어쩌면 그녀를 미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생각은 끔찍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는 이 결혼의 진실, 혹은 추악한 배신의 실체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지라도 그것만이 이 불안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몰랐다. 더 이상 괴로운 의심을 견딜 수 없었던 지훈은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곳,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장소가 될지도 모르는 사립탐정사무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베리타스 탐정사무소라는 금색 명패가 붙은 낡은 건물 앞,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한때 세상 전부였던 아내를 내 손으로 나락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 지옥 같은 의심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알아야 했다. 탐정 사무실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아니, 오히려 조금은 허름하다고 해야 할까? 중년의 남성 탐정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나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수치심과 절망감의 목소리가 몇 번이나 갈라졌지만 나는 아내 윤서아와 미술교사 최현석에 대한 의심, 그리고 내가 발견했던 정황들을 최대한 자세히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탐정은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짧게 말했다. 강 선생님, 상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윤서아 씨와 최현석 씨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의뢰인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정심도 비난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겪을 만큼 겪어본 자의 사무적인 충고였다. 그 건조함이 오히려 나를 조금은 진정시켰다. 나는 그들에게 아내와 최현석의 뒤를 쫓아달라고, 그들의 관계를 명백히 밝혀줄 증거를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그리고 어쩌면 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스스로 찍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무실을 나서는 내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강지훈 고객님께 중간 보고 드립니다. 라는 제목만으로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에 나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익숙한 동네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카페 테라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아와 그 옆에서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는 최현석.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보였다. 빌어먹을. 서아는 나와 있을 때 저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던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어서 스크롤을 내리자 퇴근 후 단둘이 만나는 모습, 한적한 강변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 심지어 최현석이 서아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는 모습까지. 사진들은 쉴 새 없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이 밀려왔다.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중 한 사진에서는 최현석이 작은 남색 벨벳 상자를 서아에게 건네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서아는 놀란 듯 살짝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설마 반지, 프로포즈라도 한 건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이게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나는 모니터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탐정은 첨부된 짧은 영상 파일도 보내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 속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웃고 있었다. 서아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내가 한동안 듣지 못했던 정말 행복해 보이는 웃음소리였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닌 다른 남자를 향한 웃음소리.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웠다. 잠들면 악몽을 꾸었고 깨어있으면 지옥이었다. 하지만 술 기운에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다. 오히려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대로는 안 됐다. 나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서 탐정과 다시 한번 상의한 끝에 나는 서아에게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서아야, 나 다음 주에 오사카로 며칠 출장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중요한 계약건이라 꼭 가야 해. 갑작스러운 출장 이야기에 서아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걱정 말고 일 잘 보고 와. 이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담담하게, 아니 오히려 반기는 듯한 느낌으로 대답했다.
평소 같았으면 출장 준비물이며 이것저것 챙겨주려 했을 텐데 이번에는 별다른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일말의 아쉬움이나 걱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모르게 안도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면 나의 지나친 망상이었을까? 그녀의 그런 반응이 내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만들었다. 물론 나는 오사카에 가지 않았다. 그것은 더디였다. 대신 탐정들은 내가 없는 사이 우리 집 거실과 현관 쪽 복도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집 근처 호텔방을 잡고 노트북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우리 집 내부를 숨죽여 지켜봤다. 화면 속 익숙한 거실 풍경이 너무나도 낯설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금지된 영화를 훔쳐보는 것처럼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고 손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내 의심이 모두 틀렸기를. 내가 괜한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고 호텔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초조하게 화면만 응시하던 내 눈에 드디어 텅 비어있던 현관문이 열리는 모습이 잡혔다. 익숙한 실루엣이 화면 안으로 들어섰다. 서아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또 다른 그림자. 최현석. 두 사람은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그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들은 현관에서부터 서로에게 기대고 속삭이며 거실로 들어섰다. 최현석이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와, 집 진짜 넓고 좋은데요? 인테리어도 완전 내 스타일이고. 서아 씨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하네. 그러자 서아가 핸드백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지훈 씨, 내일까지 오사카 출장이라니까 편하게 있어요. 현석 씨 마실 것 좀 가져올까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내 집에서 내가 없는 동안 저 남자를 끌어들여 편하게 있으라고. 그것도 내가 출장 간 바로 그날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분노와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노트북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태평하고 행복한 모습은 내 가슴에 수십 개의 비수를 동시에 꽂는 것과 같았다. 싸늘한 호텔방 안,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터였다. 그들이 우리 집안에서 어떤 추악한 짓을 벌일지 나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나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악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끔찍한 광경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싸늘한 호텔방, 지훈은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때 전부였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신의 집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드는 광경을 지켜본다. 하지만 진정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내 심장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멋대로 발작적인 움직임을 계속했다. 화면 속에서 서아는 익숙한 손길로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고 최현석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마치 제 집인 양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그들이 함께 사온 듯한 고급 치즈와 과일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였다. 곧이어 잔잔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아가 좋아하는 재즈풍의 음악이었다. 물론 한때는 나도 좋아했던 음악이었지. 그 음악 소리가 지금 내 귀에는 지옥의 소리처럼 들렸다. 짠! 서아와 최현석은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 맑은 소리가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내 고막을 때렸다. 그들은 웃고 떠들고 속삭였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한다는 듯이. 그래, 그들만의 세상이었겠지? 내가 배제된, 나를 철저히 기만한 그들만의 완벽한 세상.
노트북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증거가 필요했다. 이 모든 역겨운 장면을 똑똑히 기록해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와인병이 반쯤 비워졌을 때 서아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현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현석 씨, 나 이제 정말 지쳤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하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한 피로감과 어딘지 모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최현석은 그런 서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조금만 더 참아, 서아야.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내가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악마의 속삭임보다도 끔찍하게 들렸다.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지? 나와의 관계를, 우리의 7년을, 그리고 그들은 키스했다. 길고, 깊고, 절망스러울 정도로 열정적인 키스였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서아의 입술이 다른 남자의 입술과 뒤엉키는 장면을 나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호텔방을 뛰쳐나가 저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마지막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탐정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강 선생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신중했다. 아까 최현석이 윤서아 씨에게 건넨 작은 벨벳 상자, 기억하십니까? 저희 쪽에서 확대 분석해 본 결과 아무래도 반지 같습니다. 청혼 반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청혼 반지라고? 이 상황에서 이 미친 작자들이 정말... 탐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성과 냉정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다.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켰다. 저것들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 나를 완벽하게 조롱하고 있었다. 내 결혼,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새로운 섬을 쌓으려 하고 있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절대로. 화면 속 서아는 최현석의 말에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더욱 깊이 안겼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최현석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의 손을 이끌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침실이었다. 내가 매일 밤 서아와 함께 잠들었던 우리의 가장 사적이고 신성해야 할 공간. 그곳으로 저 더러운 발을 들여놓다니. 강 선생님, 침실 내부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탐정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굳게 닫힌 침실 문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 문 너머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마르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으아악, 짐승 같은 절규가 호텔방의 정적을 갈랐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7년이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믿고 함께 했던 시간이, 그 모든 것이 이토록 허무하게, 이토록 추악하게 끝장나 버린 것이다. 배신감, 절망감, 분노, 수치심, 형언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목소리가 잠겼을 때 내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 슬픔과 분노는 여기까지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복수. 그들에게 이 고통을, 이 절망을 몇 배로 되돌려줄 처절한 복수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화면은 꺼졌지만 내 머릿속에는 방금 전까지 펼쳐졌던 역겨운 장면들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 기억을 연료 삼아 나는 지옥에서라도 살아 돌아와 그들을 심판하리라. 치밀하고 냉정하고
완벽한 복수 계획이 안개처럼 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내 고통스러운 절규로 바뀔 그날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고통은 분노로 바뀌었고 지훈은 눈물을 닦았다.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서아와 현석에게 이 배신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즉시 수소문하여 업계에서 가장 냉철하고 승률 높기로 유명한 이혼 및 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호텔에서 밤새도록 정리한 사진과 영상 증거들이 담긴 USB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변호사는 중후한 목소리와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맞이했다. 그는 내가 내민 증거들을 말없이 아주 꼼꼼하게 검토했다. 노트북 화면에 떠오르는 사진과 영상들, 그들의 미래, 우리 집 안에서의 역겨운 애정 행각을 보는 내내 변호사의 미간은 꿈틀거리지도 않았다. 마치 감정이 거세된 사람처럼.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강 선생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정도면 최현석 씨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그가 교사라는 점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가 동료 교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 가정을 파탄내려 했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여론은 최현석 씨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내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우선 최현석 씨의 학교와 관할 교육청에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할 겁니다. 교사 품위 손상 및 불성실 행위로 징계 절차가 바로 시작되도록 말이죠. 동시에 최현석 씨를 상대로 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액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중, 아니 3중의 타격으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윤서아 씨와의 이혼 소송은 그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윤서아 씨에게도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테고요. 변호사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체스판의 다음 수를 예측하듯 냉정하게 복수의 밑그림을 그려 보였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내 뜨거운 분노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듯했다. 그래,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다. 그들이 내게 준 고통, 그 이상의 것을 돌려주는 것.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전의 강지훈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또 다른 강지훈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서아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연기했다. 그녀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심지어 밤에는 그녀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물론 단 한순간도 편안히 잠들지는 못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녀는 내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기에 내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그 편이 더 마음 편할 지경이었다. 며칠 뒤 서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말 계획을 꺼냈다. 지훈 씨, 나 이번 주말에 친한 여고 동창들이랑 가평으로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어. 괜찮지? 오랜만에 애들이랑 회포도 풀고 싶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친한 여고 동창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 최현석, 그놈과 함께 떠나는 미뤄 여행일 터였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다녀와. 마침 나도 이번 주말에 갑자기 지방 출장이 잡혔네. 아마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오. 내 말에 서아의 얼굴에 스치는 안도감과 기쁨의 빛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한 주말 전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최현석 씨의 예전 직장 동료입니다.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최현석의 과거에 대해, 그의 문란했던 사생활과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력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미성년자 학생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그녀는 최현석 때문에 자신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의 파렴치한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제보하게 되었다고 했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최현석, 그 인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였다. 이 새로운 정보는 내 복수 계획에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이었다. 분노는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내 심장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드디어 약속된 토요일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치장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잘 다녀와, 여보. 그녀는 현관을 나서며 내게 손까지 흔들어 보였다. 그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내 얼굴에서 미소는 증발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 공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관할교육청이었다. 민원실에 접수하고 담당 장학사를 만났다. 나는 탐정이 찍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최현석의 전 동료가 제보해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학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군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현석 교사에 대한 엄중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최현석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였다. 교장실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비서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교장은 점잖은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 역시 내가 내민 증거자료들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정말 우리 학교 최현석 교사의 일이란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군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쌌다. 강 선생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학부 형님을 뵙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즉시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아마 지금쯤 가평의 어느 한적한 펜션에서 서아와 최현석은 미러를 속삭이며 행복에 겨워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시간은 이제 곧 끝날 터였다. 오후 늦게 최현석의 휴대폰이 울릴 것이다. 교장으로부터 긴급히 학교로 복구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테고. 영문도 모른 채 허둥지둥 서울로 향하는 그들의 당황한 투정을 상상하니 입가에 나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나는 멀리서 그들이 황급히 펜션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차가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쇼의 시작이었다.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탑승한 것을 환영한다. 최현석. 그리고 윤서아. 교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서아와 현석의 달콤한 휴가를 산산조각냈다. 그들이 허둥지둥 돌아왔을 때 마주하게 될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명예를 건 심판과 싸늘한 경멸의 시선들 뿐이었다. 마침내 그들의 추악한 대신에 대한 최후의 판결이 내려질 시간이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방청석 한 구석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 서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최현석은 피고인석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깊은 한숨은 그의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내가 제출한 사진과 영상, 통화 녹취, 그리고 최현석의 전 동료가 용기 내어 보내준 그의 과거 비위 사실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했다. 변호사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고 그들은 변명의 여지조차 찾지 못했다.
최현석은 결국 모든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학교에서 즉시 파면되었고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한 거액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나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의 표정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사회적 지위, 명예, 돈, 그가 그토록 중시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꼴 좋다, 최현석. 내 놈이 내게 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테지. 이어진 이혼 재판 역시 내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서아는 재판 내내 눈물을 쏟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훈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응. 그녀는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서아야, 미안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당신의 그 더러운 배신과 함께 이미 죽었어. 산산조각 나서 죄가 되어버렸다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되돌리겠다는 거지. 내 말에 서아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7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텅 빈 우리 집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한때 서아의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싸늘한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벽에 걸려있던 우리의 결혼사진은 이미 내 손으로 치워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위스키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창밖에는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듯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독한 위스키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복수는 성공했다. 그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왜일까? 이 허무함은? 이 깊은 고독감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뒷맛만이 입안에 맴돌았다. 어쩌면 복수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동시에 나 자신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나는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는 빗방울들이 마치 내 눈물처럼 보였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니, 어쩌면 시간은 그저 무뎌지게 만들 뿐일지도 모르지.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뿐이야. 나는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넣었다. 씁쓸하고도 강렬한 액체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래, 아직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이 비도 그치겠지? 그리고 이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날 날도 올 것이다. 비록 혼자 걸어가야 할 길고 외로운 여정이겠지만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찾아내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